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요약집 7장 부동산 금융론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론 이 같은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려 예상된 영역에서 본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요약집 142페이지예요. 142페이지는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 5견이 중요하다 그랬죠. 두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네 문제면 상당히 많은 문항수예요. 그래서 지난 시험도 두 문제 나왔고 이번 시험도 두 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입니다. 두 문제 정도가 뭐 적정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문제 출제된다. 출제 빈도 봅시다. 자, 우리 요약집은 크게 1절, 2절 두 개 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2절 부동산 개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에서 집중 출제된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부동산 이용이다. 이 부분은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더럽게 재수 없을 때, 이때 한 번씩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대체로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개발,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 전략 읽어보시고요. 우측에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자, 1절 부동산 이용이다. 소인데, 이번은 출제빈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학습하면서 중간중간에 용어 정리를 다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는 자, 2절 부동산 개발이다. 근데 개발 여기서 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개발도 몇 가지 챕터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개발의 우위 그리고 개발의 위험 타당성 분석이다. 이분 또 출제의 대상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평이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5, 6에서는 다 생략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저희들 때 3, 4 과정 때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도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개발에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분만큼은 3, 4 과정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또 5, 6월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요약집 148페이지를 보세요. 148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부동산 개발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여기서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본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 부동산 개발의 분류다 소인데 이 부동산 개발을 어때? 분류할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하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더라. 자, 개발의 주체는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냐 이 문제죠. 이제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은 이제 우리들 사적 주체에 의해서도 개발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영 개발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책편에서 다 설명됐던 내용들이에요. 공영 개발, 볼 때 토지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공영 개발은 누구의 개발입니까? 공적 주체 개발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겠다. 이게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죠. 공영 개발에서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매수, 즉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용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영 개발에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적 주체 개발은 공영 개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사적 주체 개발을 비공영 개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비공영 또한 민간에 의한 개발이다 해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공동 개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동 또한 표현된 용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혼합 개발이다 표현을 쓰겠죠. 공적 사적 결합이니까 공사 혼합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고요. 또 사적 주체는 민간이지요.
그죠? 자, 그리고 공적지는 어때? 관이라는 게 관. 그래서 어떤 이제, 자, 민간과 관이, 예, 관이 어때? 합동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을 흔히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어떤 이제 제3섹터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꿨어요. 제2섹터. 잘못된 거죠? 예, 자,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개발인 경우는 공동 개발이다. 같은 널리 쓰는 표현이 되겠고, 예, 제3섹터의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민간 개발이에요. 비공량 개발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살펴드리는데, 좀 비공량 개발, 즉 민간 개발을 분류할 만큼도 아주 다양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된 견해가 민간 개발 4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개발 사업이다. 있고, 다음은 네, 지주 공동 사업. 다음은 예, 토지 신탁 방식. 다음은 컨소시엄 예, 구성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4가지로 예, 구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이건 줄여서 우리는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자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예요. 그럼 스스로 힘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누가 스스로 힘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까? 토지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힘에 의해서 예, 자, 예,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자체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진 땅에다가 건물 조그맣게 하나 짓습니다. 그럴 때 그걸 팔고 이익이 생기면 내가 챙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자체 사업이에요. 또 건설회사가 자기네들이 가진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분양해서 수익금 챙겨가겠다. 이런 게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럼 자금 조달도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할 수 있게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예 들었잖아요. 내가 가진 땅에다가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팔고 그때 이익이 나면 누가 챙깁니까? 내가 챙기겠죠. 이게 자체 사업이다. 그래서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하는 것이고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는 자체 사업이 어때? 적합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체 사업은 토지 힘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주 공사업은 결국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분산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제공합니다.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형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이 같은 지주 공사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대표로 한 3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위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봅시다. 먼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 그럼 어때? 이 둘이 있네. 둘이 누가 누구에게 대물로 변제해 줄까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 왜 그럴까요? 이제 사업은 토지소의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 건 개발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담해서 건물 완공되면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지만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개발업자는 공사비 다 투입하고 결국 공사비를 뭘로 받는 겁니까? 대물로,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 자, 이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대표님 얘가 뭐라 했어요? 등가 교환 방식이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번 합시다. 이제 보세요. 자, 등가 교환 방식도 결국은 지주공사비 하나 유형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관계입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토지에 제공한 토지를 어떻습니까? 개발하고 건설한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소요되는 공사비가 있겠죠. 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개발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해서 어때? 이처럼 건물 하나 완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물 하나 완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서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있겠지요. 또 개발업자가 투입한 공사비 있겠죠. 전체를 100으로 놓고 비율을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전체 중에 40%다. 다음 공사비가 60%다. 그럼 이 비율이 나오겠죠. 이 비율로 완공된 건물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럼 쪼개는 방법도 여러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쪼갠다. 그래서 40% 해당하는 이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토지 소유자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0% 해당하는 이 부분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개발업자의 몫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업자는 어떤 이처럼 공사비 다 투입하고 결국 뭘로 받는 겁니까?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받는다. 대물로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준 셈입니까?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주었다. 할 수 있겠죠. 대물로 변제했다. 이게 이제 대물 변제 방식이에요. 대물 변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입장이에요. 그럼 토지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 전에는요. 이 토지만 가지고 있었겠지요. 이 토지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건물과 이 토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할 수 있겠죠. 토지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과 이 토지를 갖게 된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개발 전후를 비교해봐야 되는 얘기예요. 비교했을 때 결국은 개발로 인해서 이 건물은 얻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개발업자에게 줬잖아요, 이제. 그럼 결국 이 건물과 이 토지가 교환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교환이 된다는 얘기는 가치가 같다. 그럼 가치가 같다. 이래서 뭡니까? 등가. 가치가 같다. 등가. 교환했죠?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등가 교환 방식은 우리가 보니까 대물 변제 방식의 대표인 하나의 이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들어가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 이 사례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토지 소유자. 다음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개발업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완공된 걸 서로 쪼갰으니까 개발 이익도 지분 비율만큼 서로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개발 이익은 개발업자 간의
개발하자에 지분들만큼 귀속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공사비 대물을 변경할 시 이걸 이야기 드렸어요. 다음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을 해서 말 그대로 봅시다. 공사비를 뭘로? 분양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지급을 해줍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역시 공사비는 누가 부담했어요? 개발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한다는 이야기. 이때 소유자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개발업자. 그래서 건물 하나 완공이 됐어요. 완공된 건물을 서로 쪼개버리면 뭐가 된 겁니까? 공사비 대물변제가 되겠지요. 이제 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 완공된 이 건물을 분양한다냐, 분양. 그럼 분양하면 뭐가 나옵니까? 분양금이 나오겠죠. 이 분양금을 이 비율로 나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분양금을 그래서 40대 60이다. 이 비율로 나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다 투입하고 공사비를 뭘로 받는 겁니까? 분양금의 일부로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에서는 분양금의 일부로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주는 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쳤어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토지의 명의로이지만 공사비는 누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다 투입하고 공사비를 뭘로 받습니까? 분양금의 일부로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개발이익은 어떻게 생각? 자, 여기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누구의 몫입니까? 토지 소유자. 여기서 발생한 부분 누구의 몫입니까? 개발업자다. 아시겠죠? 역시 분양금을 서로 쪼개있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서로 나눠 갖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개발이익도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 수탁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일치를 맡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맡겨버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위탁했다. 할 수 있겠죠.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탁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위탁 방식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일체를 맡겨버렸어요. 그때도 사업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그 큰 특징이 바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물론 개발업자의 조언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토지 소유자 자금을 조달해서 필요시마다 개발업자에게 자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업자는 자기 돈 들여서 사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수탁 방식 여기에서는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을 진행에 따른 뭘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 개발이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될까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 이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수탁 방식이다. 사업 위탁 방식이다. 이 경우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진행 때 뭘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 대물 변경 시 공사비 분양금 지급 시 사업 수탁 시 이것은 지주 공동사업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 토지 신탁 방식이 있어요. 자, 신탁은 뭡니까? 믿고 맡긴다 그 얘기죠. 신탁에도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관리 신탁 있고, 다음 처분 신탁, 그리고 담보 신탁, 다음 뭡니까? 개발 신탁이다. 지금 신탁에도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개발표니까 개발 신탁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발 신탁이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최요요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맡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신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토지자 자신이 최유효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토지를 누구에게? 신탁회사에게 믿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신탁행위가 이렇죠? 주로 계약에 의해서 신탁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토지 소유자는 이제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넘겨주겠죠? 토지를 넘겨주고 신탁회사는
토지를 받다는 증표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해준다는 겁니다. 수익 증권을 발행해 준다. 이것은 신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탁 행위 일토에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럼 신탁 등기 일토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 그럼 누구에게 이전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 회사에게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근데 신탁이니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아니겠지요. 사실상 이전되는 겁니까? 아니겠지요. 어떻게 이전됩니까? 형식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진다. 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때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이 된다.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역시 잘못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럼 신탁회사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발하고 건설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지요.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자금 조달은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예요. 왜? 신탁회사가 비록 형식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는 신탁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신탁회사라서 자금 조달 누가 하는 겁니까? 신탁회사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자금을 관리하면 또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신탁회사.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관리한다. 누가? 신탁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신탁회사는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수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위탁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탁회사는 수탁자다. 우리 지금 위탁자 이렇게 말 바꾼 적도 있는 겁니다. 수탁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설회사. 그래서 건물이 하나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겠다. 우리는 대부분이 임대형이에요. 임대하겠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표현은 수익증권 소유자예요. 왜 그럴까요? 신탁 기간 동안일자도 수익증권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배당을 받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입니까? 수익증권 소유자입니까? 수익증권 소유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게 바로 이제 토지 신탁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 중심으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흔히 이 같은 걸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큰 특징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개발하고 건설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한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 겁니까? 신탁회사.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신탁회사. 이런 특징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릿반식 설명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 경우는 주로 어디에 적용합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법인 간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출자 회사 상환의 이해 조정도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적 주체, 민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민간개발 유형 다 말씀드렸어요. 크게 네 가지 설명드렸죠. 뭡니까? 자체 개발 사업 또는 자체 사업이죠. 다음 지주 공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소개드리고, 다음 지주 공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 세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요약집 149페이지 하단 한번 보세요. 하단 보시면 양선문
이제 공동 개발이다. 소개됐죠? 네, 공사 혼합 개발, 민간 합동 개발, 제3섹터형 개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2번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부를 담당하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개발이 바로 뭡니까? 공동 개발이 된다. 그리고 공적체, 사적체 개발이 돼 있죠? 공동 개발 제3섹터형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개발 주체들은 분류 방법 다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150페이지 봅시다. 네, 150페이지 보시면 양호 4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소개되는데, 자, 여기서는 예를 먼저 이 생각합시다. 정부가 사회 기반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 기반시를 조성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이래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 영어 단어 4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준공하다라는 게 준공하다 또는 완공하다, 완공. 자, 영어로 뭐라 합니까? 빌트. 첫 글자 B를 딴다는 겁니다. 딴다. 다음은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야. 귀속 또는 이전시킨다는 이야기야. 그럼 네, 자, 영어로 뭡니까? 트랜스퍼. T. 다음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O. 다음은 임대 또는 임차. 이건 리스. 그래서 L. 이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다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 키워드만 따가지고 영어 첫 글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가 먼저 예를 잘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항만, 대교. 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지나가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 받을 수 있겠죠? 또 이용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로 개발 사업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비록 현금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행료, 이용료 가서 개발 사업비를 회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니네가 이제 고속도로 완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라는 이야기. 준공시키고 일단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넘기라. 귀속. 그리고 일정 기간 주니까, 자, 그래서 30년. 이처럼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 니네가 운영해서 개발 사업비 회수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신가? 우리 지금 키워드만 따놓은 겁니다. 그런데 순서로 잡으세요. 준공이 뭡니까? B. 귀속이 뭡니까? T. 운영이 O다. 이 같은 자, 민간 투자 방식을 BTO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세요. 이제 니네가 고속도로 준공하라는 이야기예요. 준공하고 일단 30년 이 기간을 주니까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해서 개발 사업비 회수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넘기라. 그 이야기지요. 넘기라. 자, 그럼 이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준공 뭡니까? B. 운영하다 뭡니까? O. 자, 귀속시킨다 뭡니까? T. 그래서 BOT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라든지 공공 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서관. 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됐는데, 자, 개발 사업비 회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지요. 현금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 어렵기 때문에 BOT 방식에서 그래서 학교 질환 짓겠어, 안 짓겠어요? 안 짓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래서 합시다. 니네가 학교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 준공시키고 일단 정부 자체에게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귀속 넘기라. 그리고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운영해서 개발 사업비를 회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면 개발 사업비 회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운영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이 시설을 임차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 시설을 임차해 쓰면 정부나 지자체부터 뭘 받는 겁니까? 임대료 받아서 개발 사업비 회수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나 지자체부터 받는 임대료는 확실하잖아요. 이거 봐서 개발 사업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준공하다 뭡니까? B. 귀속시킨다. T. 자, 운영한데 직접 운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직접 운영해서 개발 사업비 회수한 거잖아요.
이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한다? 정부 자체가 임차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뭘로 가야 됩니까? 임차. 자, 이건 뭡니까? 리스. 그래서 BTL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여러분들이 임차 말하면 뭘로 갑니까? 리스. 이게 없으면 그냥 운영하다 오퍼레이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니네가 학교 어때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야. 준공시키고 자, 일정 기간을 두니까 운영을 해라는 이야기야. 운영할 정부가 어때? 정부가 임대 쓰겠다라는 이야기. 정부의 임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임대로서 개발사비 회수하고 일정이 되면 소유권 어때? 귀속 넘겨라 그 이야기죠. 자, 이는 뭐가 됩니까? 자, 임대 들으시니까 리스가 되겠죠? L, 귀속시야 T. 그래서 이게 BLT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니네가 아예 그냥 준공시켜서 가져버리라. 뭐 소유권 이거 넘기고 이런 게 없어요. 넘기고 아예 그냥 영국이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가져버려라. 이것은 사업 방식이다. 그래서 니네가 준공시키고 소유권을 가지고 어때? 아예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운영하라. 그럼 소유권 귀속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것은 사업 방식은 뭐라고 생각? 준공하다 뭡니까? B. 소유권을 직접 갖고 그렇죠. 운영하다 오퍼레이터. 그래서 빌트 온 오퍼레이터에서 BO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5가지 이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이 구분이 되시면 되겠어요.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이런 분들이 지문이 나오면 어때? 문장을 쭉 읽어보시는 이야기예요. 쭉 읽으면서 키워드만 따면 되겠지요. 그렇죠? 뭡니까? 준공, 귀속, 운영, 임대. 이 코드는 따가지고 순서대로 연결만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자, 150페이지예요. 우리 몇 가지 연습해 봅니다. 양호 4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나왔네요. 얼른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겠지요. 준공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귀속 나왔죠.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운영 동그라미. 더 이상 없네요. 이제 임대 임차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 동그라미 쳤어요. 준공 뭡니까? B. 귀속 뭡니까? T. 다음 운영도 뭡니까? O. 그래서 이것은 사업 방식을 뭐라 합니까? BTO 방식이란다. 이렇게 어때? 지문 모셔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회 기반설의 준공 후, 자, 준공 나왔네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소유권이 인정되며, 자, 소유권 인정되었죠? 소유권, 딱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된 방식이다. 귀속 나왔네요.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이해하세요. 준공 나왔죠? 준공 뭡니까? B. 다음, 소유권이 인정되면 돼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가지고 운영하라. 그 뜻이 되겠지요. 임대임차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운영하다 오퍼레이터 O로 가겠지요. 그리고 귀속시킨다 T. 그래서 BOT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서문.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나왔죠?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귀속 나왔네요. 자, 준공 뭐합니까? B. 귀속 나왔죠? T. 다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하되, 자, 운영 나왔죠? 그렇지만 그 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 정하는 또한 임차여 사용 수행 방식이다. 그럼 뭘로 갑니까? 임차. 그렇죠? 그래서 L 리스에서 이런 사업 방식 뭡니까? BTL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동사번 준공 나왔네요. B.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한다 했어요. 임대한다. 그럼 자, B 나왔죠? 임대니까 리스. 자, 다음 임대인 종료 후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한다. 이전이 뭡니까? 트랜스퍼 T. 그래서 이는 뭡니까? BLT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동으로 5번.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럼 준공 나왔죠? B. 다음 소유권 인정된다. 그게 아무 이야기 없잖아요, 이제. 그럼 니네가 소유권 가지고 운영해라, 이야기군요. 아예 가져버려라. 그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오운 오퍼레이터에서 BO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지문 보고 어떤 방식이야? 찾을 수 있겠죠? 최근에 완전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자, 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5번입니다. 자, 양고로 5번 시연 도시 재개발 부여 시행 방법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 재개발, 네 가지 용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수복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수복. 여러분이 이때 이제 수복, 이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복. 백화수복이요? 그건 아니겠죠? 예. 백화수복이라니까 모심이 계실 것 같네요. 그죠? 하여튼, 백화수복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수복은, 예, 뭐라 하냐? 되찾다, 이런 되찾다. 되찾다. 이름이 가장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때요. 서울 뺏겼잖아요. 그리고 서울 다시 되찾으면서 뭐 했다 그럽니까? 서울 수복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수복은 되찾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1번 무슨 이제 자,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한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자, 보세요. 이제 이미 그때 노후 불량이 발생이 됐겠죠? 발생이죠. 그래서 네, 노후 불량 요인만 제거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걸 뭐라 합니까?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는 어떤 사후적인 네, 사후적인 부분이 되겠지요. 자, 다음 2번 봅시다. 자, 기존 도시 환경의 시설 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 수준이 크게 미달되는 경우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개선, 새로운 시설 첨가를 통하여 기존 물리 환경의 질적성을 높이는 데 대해서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게 뭐랍니까? 개량 재개발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3번 봅시다. 자, 아직 노후 불량 상태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 불량 야기될 우려했을 때 사전에 노후 불량 진입 방제 채택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결국 뭐가 됩니까? 사전적인 개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보존 재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존 재개발이다. 다음 철거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때?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되겠지요. 자, 이처럼 시행 방법에 따라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 재개발 네 가지가 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잘 구분하자는 이야기예요. 잘 구분하자. 자, 먼저 사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수복 재개발. 다음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보존 재개발이다. 생각하시면서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이 두 가지만 잘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어로 6번이에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이다. 소개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 자, 이제 여러분이 이상하세요. 환지다. 이건 뭡니까? 땅을 다시 돌려준다. 그래야죠. 예, 원 토지 소유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그냥 땅을 다시 돌려주되 면적 기준으로 돌려줍니까? 가치 기준으로 돌려줍니까?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기준.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개발 사업에서 가치가 상상만큼 빼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간보율 적용한다. 이 표현하는 거죠. 간보율 적용해서 가치선 빼고 돌려주겠다. 따라서 환지 방식은 원토에 다시 돌려주니까 재매각입니까? 재분배가 이루어진 겁니까? 재분배가 이게 포인트예요.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분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수 방식이 있어요. 매수 방식은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 그래서 공영 개발에 있어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매수, 수용 방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다음 보세요. 이제 이 토지를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일부는 어떻습니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일부는 매수 방식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어때?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그래서 뭐랍니까?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양으로 7번. 양으로 7번.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이다. 저 같은 경우는 약칭으로 도정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도정법. 자, 이러면 아마 공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거예요. 도정법, 여기 나면 정비사업의 유형이 과거에 6가지였죠? 지금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3가지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같은, 요즘 3가지 정비 사업의 유형이 있다. 여기에 대한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비 사업을 뭘 한다? 학교로는 이런 정도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어 차례 물어봤습니다. 자, 물었는데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도시 저속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이지요. 극히 열악.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 때 과도 밀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바로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또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어설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비 기반설이 열악합니다.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뭡니까? 재개발 사업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3번. 정비 기반설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 사업이 뭡니까?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쉽게 보세요. 이제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지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다. 이때는 재개발이 되겠지요.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 뭡니까? 재건축. 재건축.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 밀집이에요. 과도 밀집은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다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는 재개발이 되겠지요. 다음,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재건축이다. 라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정비 기반설, 노후 불량 건축물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 정비설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은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요. 다음, 이 열악 밀집은 뭡니까? 재개발. 다음, 양호 밀집은 뭡니까? 재건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공법 시간에 잘 배웠으니까 이런 게 무슨 사업이다. 이 유형만 학교는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 분류한 아주 다양한 방법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5번 챕터입니다. 5번 챕터 보시면 입지 개수라는 게 있어요. 자, 입지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영어 척을 짜서 흔히 우리가 이제 LQ 또는 LC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LQ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제 입지 개수는 뭘 얘기하신가? 특정 지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럴 때 아주 손쉽게 판별 쓰는 하나의 기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파주에 출판 산업이 특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럴 때 손쉽게 판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게 뭡니까? 입지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지계수는 여기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처럼 특정 산업이, 자, 그래서 출판 산업이 특정적 파주에 특화됐느냐? 안 돼. 이걸 보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산업이 있다는 이야기야. 특정 산업. 자, 그래서 A라는 산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산업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출판 산업이 되겠죠? 이게 특정 지역에 특화되냐, 그렇냐,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비교합니까? 전국과 지역을 비교한다. 주로 고용률로서 비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용률로서 비교를 많이 한다. 이제 공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에 특정 산업이 특화되는 이걸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뭘 비교합니까? 전국과 지역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률로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지계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지계수 이 값이 어때?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입지계수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자, 보세요. 이제 전국보다 이 지역의 고용률이 어때?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고용률이 더 높다면 이 지역에 때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지역이 어때? 특화된 산업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다 이 표현을 쓰겠죠. 이제 이 지역에 특화됐으니까 이 지역에 쓰고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는 건 어때? 나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출 또는 어떤 줄여서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나쁜 새끼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나쁜 새끼입니다. 나쁜 새끼인데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해외로 수출한 사람을 말한다. OX. X. 잘못된 건 해외로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런 걸 말로 하고 있다.
어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새끼입니까? 그죠? 말 바꾸기 따로 있지. 예, 그죠? 예. 제가 주소를 몰라가지고, 예, 엿을 못 보내드렸어요. 예, 그럼 주소 왔으면 제가 이제 엿을 좀 택배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죠? 예, 다음, 이제, 입지 개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입지 개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야, 전국 고용률에 지역 고용률이 어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예, 전국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특화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이들 이제 비수출 기반 산업이다 또는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입지계수 여차 1이에요. 1이다. 1이라는 얘기는 예,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전국 고용률과 지역의 고용률이 같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자, 이는 특화된 정도는 전국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자립 자족산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입지계수 1을 통해서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 특화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손쉽게 판별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입지계수 관련된 문제라면 무조건 고용률 이걸 빨리 구하면 되는 겁니다. 고용률 이것만 구했을 때 실제로 입지계수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문제는 답을 찾으시는 게 우리의 비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약집 150페이지 하단에는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봅시다.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조수가 다음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가 1 초과한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묻고 있죠? 자, 지금 특정 산업은 뭐가 된 겁니까? X산업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표에 나와 있는 Y산업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 X산업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산업입니다. 이때, A 도시는 몇 명입니까? 400명. 400명. 그럼 자, A 도시 합계 나와 있죠? 합계. 그럼 A 도시는 전체 몇 명입니까? 1000명. 자, 이건 여러분이 이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도시에 총 1000명이 고용이 돼 있는데, 이 중에 X산업에 몇 명입니까? 400명 고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은 B 도시 봅시다. B 도시 X산업에 몇 명입니까? 1200명이 되겠죠. 전체 얼마입니까? 2000명이 되겠다. 결국 B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총 2000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X산업에 몇 명입니까? 1200명이다. 생각이 되겠죠? 다음 C 도시입니다. 자, X산업 650명이 되겠지요. 자, 합계 얼마입니까? 1150이다. 그런 겁니다. 다음 D 도시입니다. X산업에서 1100명이지요. 합계 얼마입니까? 2100명이다. 다음 전국입니다. 전국 X산업에 3350명이다. 그죠? 자, 합계 얼마입니까? 625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었습니까? X산업에 자, 이처럼 X산업의 입지계수 LQ의 값이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르라.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입지계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산업은 X산업이겠죠? X산업의 전국 고용률, 지역 고용률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항상 이사합시다. 전국 고용률 이걸 먼저 계산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X산업의 전국 고용률 계산해 봅시다. 자, 전국 총 몇 명입니까? 6250명. 이 중에 몇 명입니까? 3350명이 고용했다. 그럼 얼른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350 나누기 6250 하면 되겠지요. 얼마 나옵니까? 제가 계산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자, 계산해 보세요. 3350 나누기 얼마입니까? 6250. 얼마 나옵니까? 53.6%다. 이렇게 얼른 적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얼른 그럼 우리는 분모값 해결됐죠? 해결됐죠? 자, X산업의 전국 고용률이 얼마입니까? 53.6이라는 이야기예요. 6이다. 이게 해결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각 도시별로 X산업이 어떻습니까? 고용률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A 도시 보세요. A 도시는 총 1000명 중에 X산업 400명이잖아요. 그럼 X산업 고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40%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국 고용률 A 도시 고용을 구했어요.
일동에서 어때? 입지계수 계산 되겠죠? 자, 입지계수. 자, 그러면 입지계수. 이제, 벌써 이제, X산업. 자, A도시 입지계수다. LQ.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X산업 전체는 얼마입니까? 53.6%가 되겠죠? 6%. 다음, A 도시 고용률은 얼마입니까? 40%. 그래서 어때? 40 나누기 53.6 하면 되겠지요. 됐죠? 그래서 입지계수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연습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비법을 통해서 찾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자, 항상 입지계수는, 이것은 이제 전국분의 지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보세요. 그럼 자, 문제에서 뭡니까?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사람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입지계수가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전국 고용률보다 지역 고용률이 무조건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전국 고용률이 얼마예요? 53.6%지요. 이보다 어때? 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는 40%니까 더 낫네요. 그럼 입지계수가 1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지요. 그럼 A도시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죠? 계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사항이 없다. 얼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도시 아웃. 다음, 벌써 이제 B도시입니다. B도시는 총 2,000명 중에 X산업 몇 명입니까? 1,200명. 그럼 몇 프로입니까? 60%. 그렇죠? 2,000명, 1,200명이니까 60%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B도시 60%다. 자, 보세요. 이제 전체는 얼마입니까? 53.6%인데 B도시 고용률은 60%예요. 그럼 정조수를 넘어섰잖아요. 그럼 이는 특화되어 있다. 1보다 어때?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계산해도 B도시는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럼 지문에서 B도시는 어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C도시 한번 봅시다. 자, 1150명 중에 650명이에요. 얼른 계산 한번 해보세요. 650 나누기 1150. 56.5%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좋습니다. 자, 전국은 53.6인데, 자, C 도시는 56.5예요. 그럼 정조선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화되어 있다. 1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뭐 계산해서 당연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다음 D 도시 한번 봅시다. D 도시는 이제 자, 총 2,100명 중에 X는 어때? 1,1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1,100 나누기 2,100 하면 되겠지요. 계산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52.4%다.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자, 전국은 53.6인데 D도시는 50.4%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수에 미칩니까?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 못하다. 그럼 똑같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1보다 작다. 그 이야기지요. 그럼 D도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야. 결국 뭡니까? B와 C가 되겠죠? B와 C. 이렇게 해서 답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계수 관련된 문제라면 사실 어때? 입지계수 이거 꼭 구해야만 답을 찾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만의 비법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비법을 통한다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 입지계수 했는데 여러 차례 계산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인데 정말로 어때? 입지계수 구해다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이런 사례 주면서 이렇게 문제 물었죠? A 도시에 X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감 빼고 나머지는 입지계수 구할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비법으로 어때? 답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비법을 해서 열에 먼저 이정하셔야 돼요. 자,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이 특정 지역에 특화되냐 그렇지 않나 살펴보는 기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산업에서 뭘 비교합니까? 전국과 지역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 고용률, 지역 고용률 이것만 빨리 계산하면 결국 어때? 이거 지금 계산해놨잖아요. 이것만 계산하면 대부분 답 다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X사업의 A도시 입지계수 우리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하나 정도만 계산해 보고 나머지는 어때? 방금 말씀드린 요령으로 어때? 풀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이 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번 챕터 입지계수 2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개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152페이지를 보세요. 152페이지는 9장 관리 및 마케팅론이다 소개된 이분도 이번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되려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워낙 평이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류과정 생략을 목적으로 3, 4월 달에 저희들 보고강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아주 세부로 이해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구장 관리 및 마케팅 이분도 한 번쯤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2편 강론은 다 맞춰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오류과정 9주차 마지막 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편 감명평가론 특히 4장, 5장 중심으로 해서 평가론 2분 한 번 또 정리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금융론, 개발론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꼭 반복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잘 따르시고 반복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